송주란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돈이 처음부터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덫이었다는 걸. 밤이 깊은 비서실은 고요했습니다. 사무실 불빛 아래 홀로 앉은 송주라는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우회 비자금 계좌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이상 없겠지 하는 여유로움을 가지고 마우스를 클릭했는데요. 그 순간 송주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숫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였습니다. 0원. 보이는 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채널 처음 오셨나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홍장미 명의의 계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우회 우수사원 계좌들이 죄다 하나도 빠짐없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송주라는 손가락으로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다시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이 계좌에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는데. 두 손으로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서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겨우 버텼습니다. 여우회 비자금이 통째로 털린 겁니다. 수년에 걸쳐 조성하고 한 번도 외부에 새어나간 적 없던 그 검은 돈이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송주라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실장님. 무슨 일이세요? 제 계좌 출금 내역이요. 어떻게 처리된 겁니까? 전화기 너머의 은행장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장미라는 사원이 위임장을 들고 나타났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미심쩍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홍장미라고 했어? 네, 그래서 확인 전화를 했더니 바로 송 실장님이 받으셔서 회사에 필요한 자금이니 전액 현금으로 내주라고 지시하셨잖아요. 직접 확인해 주셨다고요, 전화로요. 제가요? 네, 분명히 실장님 목소리였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송주라는 전화기를 든 채로 한동안 굳어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의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은행장이 의심도 못할 만큼. 누가 내 흉내를 낸 거지? 홍장미 2년 가만두지 않겠어. 송주란이 봉달수에게 홍장미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송주란의 얼굴이 분노로 가득 차 무섭게 변했습니다. 송주란은 발걸음을 회장실 쪽으로 돌렸습니다. 강필범 회장에게 보고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실 문 앞에서 그녀의 발이 뚝 멈췄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알게 되면 비자금 관리는 전적으로 송주란의 권한이었습니다. 이중 보안, 계좌 접근 모든 게 자신을 통해야만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 돈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건 결국 관리 소홀로 귀결될 게 뻔했습니다. 강필범 회장이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조건부였습니다. 실수하지 않는다는 조건. 배신당하지 않는다는 조건. 그 조건이 지금 이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난 죽은 목숨이야. 송주라는 복도에 기대어 섰습니다. 비서실장으로 이 자리까지 오르는데 얼마나 많은 걸 바쳤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오늘 밤 한 줄의 숫자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를 아프게 짓눌렀습니다. 어떻게든 조용히 처리해야 해. 회장님이 알기 전에 범인을 찾아야 해. 혼잣말이 텅 빈 복도에 스며들었습니다. 홍장미 혼자 한 일이 아닐 거야. 회장실에서는 또 다른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필범과 DK리가 마주 앉아 있었는데요. 두 사람 사이를 흐르는 공기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각자의 칼이 있었습니다. 강필범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신정우 하나만 몰아내면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지. DK리 씨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죠? DK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필범은 그 미소를 동의로 읽었겠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DK리는 이미 신정우와 손을 잡고 강필범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굳이 그 사실을 지금 꺼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패를 꺼내놓으면 그때 받아치면 됐으니까요. 저도 사실 신정우 사장이 요즘 거슬렸어요.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능숙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강필범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필범은 송주란을 불렀습니다. 비서실에서 올라온 송주란의 얼굴은 최대한 평온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강필범이 소파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송 실장, 비자금을 재조정해야겠어. 요즘 상황이 불안하니까 돈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어. 송 실장이 처리해. 그 한마디에 송주란의 심장이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비자금 재조정이라는 건 기존 계좌들을 전수 확인하는 과정을 동반합니다. 확인하는 순간 텅 빈 계좌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입니다. 송주란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비밀리에 처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일주일 정도 여유를 주시면 조용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강필범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해. 내가 송 실장 믿는 거 알지? 네, 회장님.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회장실 문을 닫은 순간 송주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 안에 그 사라진 돈을 되찾거나 아니면 다른 출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오전 복도에서 강노라는 멈춰 섰습니다. 홍금보와 고복희가 구석에서 서류를 주고받으며 뭔가를 속닥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업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저런 눈빛을 가지진 않았거든요. 강노라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언니들, 나 몰래 뭔가 준비하고 있죠? 저번에 엄마 오셨을 때 송 실장님을 제 사무실에 잡아놓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수상했어요. 홍금보와 고복희는 눈이 마주치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홍금보가 얼른 억지 웃음을 만들어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업무 얘기하고 있었어요. 고복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강노라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등 뒤로 의심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숙사에 여의도 해적단이 모였습니다. 알버도, 이용기 과장, 고복희, 홍금보. 탁자 위엔 서류가 펼쳐져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고복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가 비자금을 빼돌린 게 들통난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다른 데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이용기 과장이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홍금보가 답했습니다. 누구도 못 찾는 곳이요. 윤재범 국장님 집이에요. 제가 전화 한 통만 할게요. 네 사람의 시선이 홍금보에게 집중됐습니다. 홍금보는 태연하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따르릉. 두 번 신호가 채 가기도 전에 연결됐습니다. 홍금보가 목소리를 살짝 낮추며 꿀이 뚝뚝 떨어지는 톤으로 속삭였습니다. 국장님.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폭발이 터졌습니다. 야, 홍금보. 너 또 사고 쳤지? 빨리 회사 때려치우고 내 밑으로 와. 거기 월급 도둑질 당하면서 왜 버텨? 홍금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능청스럽게 받아쳤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 심장에 못 박고 떠난 사람인데 그렇게 막말하시면 저 상처받아요. 헛소리 말고 용건 말해. 지하실 좀 빌려주세요. 뭐? 홍금보는 손톱을 들여다보며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현금이 좀 있는데요. 맡겨둘 데가 없어서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또 폭발했습니다. 야, 너 미친 거 아냐? 하다 비자금을 다 숨겨달라 하네. 너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잊은 거야? 나보고 범죄 공범 되라는 거냐? 윤 국장이 오버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홍금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에이, 국장님도 참. 저 잡히면 국장님도 같이 신문 일면 나오는 사이잖아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야. 네. 몇 시에 올 거냐? 탁. 전화를 끄는 홍금보가 돌아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됐어요. 허락받았어요. 알버도와 이용기 과장은 입이 떡 벌어진 채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홍금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그런 사이예요. 사무실 안에 잠깐 정적이 흘렀다가 터져 나온 건 웃음이었습니다.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도 홍금보는 늘 이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척 이미 다 계산이 끝난 사람처럼. 하지만 홍금보가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아주 짧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작전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간 뒤 홍금보는 혼자 남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로 탁자 위에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기숙사 거실은 낮과 달랐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면 들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신이 지우려 했던 것들이 다시 올라오는 소리 같은 것들. 홍장민은 오늘쯤 자신의 진짜 이름이 들통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강노라가 우리를 수상하게 여기고 있는 것도 신경 쓰였습니다. 송주라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두려운 것보다 외로운 게 더 컸습니다. 홍금보, 아니 지금 이 회사에선 홍장미인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웃을 때도 능청을 떨 때도 전화기에 꿀 목소리를 담을 때도 그 안에는 늘 혼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정우였습니다. 생각이 그리로 흘렀다가 홍금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불러낸 게 잘못이었습니다. 지워야 할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일을 하러 온 거야. 탁자를 손바닥으로 한번 짚고 일어섰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불을 껐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그녀의 등은 여전히 곧았습니다. 무너지는 걸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기로 오래전에 결심했었거든요. 그날 저녁 강노라는 기숙사 301호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언니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홍금보와 고복희는 강노라가 나타나자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강노라, 여긴 어떻게? 그냥 오랜만에 들르고 싶어서요. 세 사람은 거실에서 어색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노라는 자연스럽게 거실을 둘러보다가 아무 생각 없이 빈 방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신이 미숙 언니와 살던 방이었거든요. 그냥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강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방 안가득 현금 다발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을 채울 정도로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 많은 돈들은 대체 다 어디서 난 거예요? 홍금보와 고복희가 황급히 빈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고복희가 이를 악물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왜 방문 안 잠갔어? 홍금보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짧은 말다툼이 칼날처럼 오갔습니다. 강노라는 그 사이에 서서 발을 못 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홍금보가 천천히 강노라를 바라봤습니다. 강노라야, 앉아. 얘기해 줄게. 홍금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이 돈은 회사 비자금이라고. 강필범 회장과 송주란이 불법으로 조성한 검은 돈이라고. 신정우 사장과 DK리가 한민증권을 통째로 먹으려 하고 있다고. 그걸 막기 위해 주식을 사서 경영권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노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었던 언니들이 이 엄청난 규모의 일을 꾸미고 있었다니. 그럼 언니들이 아버지를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홍금보가 강노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필범 회장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유코리아 펀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너도 봤잖아. 김미숙 언니가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생각해봐. 회사에서 해준 게 하나도 없잖아. 다 개인 잘못이라고 몰고 있잖아. 우린 그런 사람을 그냥 살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강노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방 안의 현금 다발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돈이었습니다. 동시에 누군가의 눈물이 녹아든 돈이기도 했습니다. 미숙 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마지막 표정이.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뭐, 금 모으기 운동을 해. 국민들이 무슨 나라를 살리겠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로라는 온 국민이 하나둘 모여 나라를 살려보겠다는 장면을 보고 감동받았는데 아버지의 집값 것들이라는 말에 로라는 실망했었습니다. 강노라의 마음이 조용히 깊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강노라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은 강노라에게 아버지이기도 했지만 한 번도 아버지처럼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기업인이었고 언제나 가장 아래에 있는 카드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노라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해왔습니다. 그게 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미숙 언니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미숙 언니는 강노라에게 그냥 회사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언니였고 친구였고 처음으로 이 회사가 따뜻한 곳일 수 있다고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회사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회사의 잘못을 개인에게 떠넘겼습니다. 강노라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에서 뭔가가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나는 어느 편이어야 할까? 아버지의 편이 되는 건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옳은 일인지는 처음으로 모르겠었습니다. 언니들의 편이 되는 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틀린 일인지는 확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강노라는 답을 내리지 못한 채로 밤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이 밤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여의도 해적단은 나머지 비자금까지 모두 안전하게 옮겼습니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 순간만큼은 네 사람 모두 작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강노라가 비자금을 목격했고 송주란이 홍금보의 정체를 쫓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이상 다음 움직임이 필요했습니다. 해적단은 모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작극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홍금보와 고복희가 301호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검은 옷에 검은 모자, 검은 마스크를 쓴 인물이 손전등을 들고 절뚝절뚝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이용기 과장이었습니다. 고복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짜 비명이었습니다. 배우 저리 가라 할 공포 반응이었는데 솔직히 반은 연기, 반은 진짜였습니다. 이용기 과장의 검은 마스크 속 눈빛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고복희는 복도로 뛰쳐나가 소화전 앞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강도예요. 강도가 들었어요. 기숙사 사감과 거주자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홍금보는 얼빠진 얼굴로 빈방을 다시 확인하는 척하다가 힘이 빠진 척 주저앉았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연기였습니다. 사감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홍금보가 급히 말렸습니다. 사감님 잠깐요. 이 현금은 강필범 회장님 지시로 제가 잠시 보관하고 있던 돈이에요. 이 기숙사는 한민증권 소유잖아요. 여기서 도둑이 들었다면 기숙사 관리 소홀 아닌가요? 경찰이 오면 책임지실 수 있겠어요? 사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경찰이 오면 이 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데 그러면 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경찰은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사감은 결국 물러섰습니다. 다음 날 도심에 선팅된 검은 차 안에서 송주라는 봉달수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봉달수가 두꺼운 노란 봉투를 건넸습니다. 털린 돈은 다시 되찾으면 돼. 내가 찾아줄게. 송주란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이름 홍금보. 안에는 신상 자료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봉달수가 설명했습니다. 여러 정황상 홍장미가 홍금보야. 증거를 확보했어. 비자금 도난도 홍금보와 연관된 게 확실하고. 홍장미가 찾았으면 홍금보가 찾은 거지. 송주라는 자료를 한 장씩 꼼꼼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증권감독원 재직 기록. 과거 한민증권 비자금 조사 이력. 강명희 사장과 함께 찍힌 선명한 사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장을 내려놓은 송주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송주란은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홍금보를 비서실로 호출했습니다. 홍금보는 연락을 받고 속으로는 긴장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비서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송주라는 창문 쪽에 서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선 송주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이름이 뭐야? 홍장미가 맞아? 홍금 보는 순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흐트리지 않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전 홍장미가 맞는데요. 왜 그러시죠? 발뺌이었습니다. 상대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먼저 가늠해야 했거든요. 송주란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짓말 그만해. 당신이 증권감독원 홍금보라는 거 다 알고 있어. 홍금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바위처럼 굳혔습니다. 되물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그러자 송주라는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홍금보는 천천히 시선을 낮췄습니다. 자신의 증권감독원 신분증 사본, 과거 한민증권 비자금 조사 기록, 강명희 사장과 함께 찍힌 선명한 사진까지 빠짐없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홍금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송주라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자금을 훔친 것도 당신이냐고. 여우회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것도 당신 짓이냐고. 홍금보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홍금보는 눈을 잠깐 감았다가 다시 뜨며 조용하고 낮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전 깨끗해요. 제 계좌에 있던 돈을 찾아온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그러려면 비자금 조성 사실도 함께 드러날 거고 그 비자금 증거들은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알아보니 몇 달 전 여우회 우수사원이 계좌에 돈을 빼자마자 죽었던데 설마 나한테까지 그런 짓은 하지 않겠죠? 홍금보의 눈빛이 처음으로 날이 섰습니다.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송주란의 턱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금보 말이 맞았거든요.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자신도 끝장이었습니다. 두 여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팽팽한 줄다리기였습니다. 누가 먼저 끊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홍금보가 먼저 시선을 거두고 돌아섰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저 나가 볼게요. 비서실 문이 닫혔습니다. 송주라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그 싸늘함 안에는 이미 다음 수가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신정우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창문 너머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빛들이 가득했지만 그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신정우의 책상 위에는 서류가 한 장 있었습니다. 내용은 훑어보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차중일 부장이 가져온 자료였거든요. 홍금보의 진짜 정체. 그 이름이 다시 이 공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래전에 지워야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지워질 수 없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신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켜. 마지막으로 그러지 못했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오래된 후회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판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먼저 움직일 준비가 됐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신정우는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과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필범 회장실에서는 또 다른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필범, 디케일이, 신정우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경영 논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 안에 앉은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칼을 품고 있었습니다. 강필범은 신정우를 제거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디케일이와 신정우는 이미 강필범을 무너뜨릴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셋 다 웃고 있었지만 셋 다 속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흐르는 공기는 얼핏 보면 평화로웠지만 실제로는 세 개의 화산이 서로를 향해 분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여의도 해적단은 오늘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민증권 주식을 한 주 한 주씩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금씩 사들이면서 경영권을 향해 목줄을 천천히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차중일 부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홍장미의 정체가 홍금보라는 사실도 그녀와 신정우 사이에 숨겨진 과거까지도.
그 정보가 누구의 손에 먼저 닿느냐에 따라 판세가 완전히 바뀔 수 있었습니다. 차중일 부장은 아직 패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송주란과 봉달수는 홍금보 납치라는 위험한 선택지까지 이미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노라는 아버지의 편인지 언니들의 편인지 자신도 모르는 경계 위에서 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자리는 이미 여러 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판이 한꺼번에 뒤집힐 그 순간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먼저 방아쇠를 당기는 쪽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총구는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행운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